제이콘 그룹의 VVIP 컬렉션. 론칭 파티장은 욕망의 용광로였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발산하는 빛은 참석자들의 보석과 부딪히며 눈부신 파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이 모두 모인 듯한 이 공간에서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향기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계급과 야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남자 JK1 그룹의 총수 권희주는 2층 난간에 서서 무감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수트 한치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이 화려한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권태와 지독한 갈증이 함께 서려 있었다. 5년. 그에게 시간은 5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의도된 약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밤. 희미한 달빛 아래 낯선 여자의 부드러운 살결과 고통을 애써 참아내던 가녀린 신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뇌리에 각인된 단 하나의 기억. 그녀의 어깨에서 날갯짓하던 푸른 나비 모양의 반점.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숙취와 조각난 기억,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책임감뿐이었다. 그 이후로 권희준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제이콘 그룹을 이끄는 냉혹한 총수로서의 삶,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녀를 찾는 끝없는 탐색자의 삶. 그의 시선이 파티장 한쪽 구석에 잠시 머물렀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화려한 파티의 배경처럼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녀의 이름은 신아린. 한때는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 유망주였지만 5년 전의 끔찍한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5살짜리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싱글맘. 오늘 이곳에 온 것도 패션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나비 모양의 반점을 저주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수치의 낙인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긴 소매의 유니폼으로도 부족해 늘 속옷끈을 조절하며 반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썼다. 하리는 빈 와인잔들을 쟁반에 담아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 화려한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아들 하준이의 웃는 얼굴과 다음 달에 내야 할 월세 걱정뿐이었다. 그때였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조명이 중앙무대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린 사이 한 재벌가의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이끌려 거대한 얼음 조각상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다. 위태롭게 세워진 조각상은 아이의 작은 손길에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했다. 아무도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할인만이 아이를 향해 기울어지는 거대한 얼음 조각의 그림자를 보았다. 위험해.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쟁반을 내던지고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옆으로 구르는 순간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얼음 조각상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파티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 깨진 얼음 조각들이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권희주는 2층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파티에서 VVIP의 자녀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JK1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질 터였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왔다. 아수라장의 중심에는 할인이 넘어져 있었다. 그녀는 넘어진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했지만 품에 안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살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 위로 넘어진 탓에 팔과 다리 곳곳이 긁히고 찢겨 피가 배어 나왔다. 무엇보다 넘어지면서 유니폼의 어깨 부분이 거칠게 찢어져 그녀의 하얀 어깨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빼앗아 들고는 괜찮은지 살피기는커녕 할인을 향해 고함을 쳤다. 당신 미쳤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어디서 천한 게. 할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어깨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에 그녀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그 저주스러운 나비 반점이 드러났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찢어진 어깨를 감쌌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그녀 앞에 섰다. 그는 성난 사자처럼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일단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이 모든 소란의 원흉인 할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그의 눈에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VVIP의 아이를 걸고 넘어져 한몫 챙기려는 혹은 어떻게든 자신의 눈에 띄어보려는 천박한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드러난 어깨에 잠시 닿았다. 찢어진 옷감 사이로 하얀 살결과 방금 긁힌 듯 붉게 부어오른 생채기가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황급히 팔로 가리는 바람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비 반점은 상처의 그림자와 찢어진 옷자락 뒤에 교묘하게 숨어버렸다. 그는 그저 지저분한 상처와 겁에 질린 여자의 모습만을 보았을 뿐이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그는 경호원들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할인을 직접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할인의 가슴에 박혔다. 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안았던 남자일지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그가 지금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하고 있었다. 할인은 치욕의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는 권희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꺾이지 않은 자존심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권희준은 가슴에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듯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처음 보는 여잔데 저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짜증으로 치부해버렸다.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파티장 밖으로 쫓겨나면서 할인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를 수습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한순간에 소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파티장 밖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할인은 비틀거렸다. 찢어진 어깨의 상처보다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이 더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화려한 파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권희준은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방금 전 그 여자의 마지막 눈빛이 마치 가시처럼 그의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아까 그 여자 신원 확인되면 보고해. 그는 그저 소란을 피운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안개 같은 기억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싸구려 연립주택의 낡은 소파에서 잠이 깬 신하리는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어젯밤 파티장에서 입은 상처들이 밤새 욱신거리며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너덜너덜해진 자존심과 당장 닥쳐온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케이터링 업체에서는 당연히 해고 통보가 날아왔고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아들 하준이의 유치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엄마 아파 5살 배기 아들 하준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다가와 그녀의 팔에 붙인 반창고를 작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부딪혔어. 하리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가 무너질 수 없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신하린 씨 되십니까? JK1 그룹 비서실입니다. 차가운 기계음 같은 여자의 목소리에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젯밤의 소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일 것이라 직감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본사 70층 총재 집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린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피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치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보고받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소란을 피웠던 여자 신하린에 대한 신상 정보였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프랑스의 명문 패션 스쿨 S모드 수석 졸업 컬렉션으로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유망주. 하지만 5년 전 졸업 직후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지금은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화려한 이력과 초라한 현실. 그 극단적인 간극이 권희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젯밤 그녀가 보였던 꺾이지 않는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단순히 돈을 노린 삼류 소동꾼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과거가 너무나도 화려했다. 그리고 그 공백기인 5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뇌리에 박힌 그날 밤과 겹쳐지며 기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오후 2시 하리는 JK1 타워의 위압적인 로비에 서 있었다. 주눅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옷차림의 직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70층 총재 집무실로 안내된 그녀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얼음장 같은 얼굴을 한 권희준과 마주했다. 어젯밤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였지? 그가 서론 없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목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를 구했다. 그 덕에 내 파티는 엉망이 됐고 회사의 이미지는 실추될 뻔했는데 그렇다고 다칠 뻔한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정의감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게 뭔데? 돈 아니면 JK1의 취직이라도 시켜달라는 건가? 그의 비아냥거림에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소란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변상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시면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권희준은 오히려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한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 눈. 그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그녀를 이대로 내보내기에는 그녀를 둘러싼 의문이 너무 많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재능이 진짜인지 아니면 과거의 명성 또한 부풀려진 것인지. 책임져와. 당신이 그 책임을 질 방법을 주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던졌다. JK1에서 새로운 SPA 브랜드를 론칭한다. 이름은 이나우.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필요해.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제이나우의 첫 시즌을 책임질 캡슐 컬렉션을 디자인해와. 의상, 여질벌, 액세서리 5종. 컨셉부터 디자인 소재 선정까지 완벽하게. 하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주일 만에 컬렉션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정상적인 디자이너 팀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자 불가능한 형벌이었다.
만약 해낸다면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인정해 정식 디자이너로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신은 어젯밤 소란에 대한 책임은 물론 JK1의 프로젝트를 망친 대가까지 치르게 될 거야. 이 업계에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어떤가 해볼 텐가.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하겠습니다. 할인은 임시 작업 공간으로 디자인실 구석에 작은 책상 하나를 배정받았다. 그녀가 짐을 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꼴이 이게 뭐니 시나린. 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게 고작 총재님 파티에서 소란 피우고 동정표 얻어서 일자리 구걸하는 거였어. 할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할인의 배다른 언니이자 JK1의 디자인 총괄 이사였다. 그리고 5년 전 할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기도 했다. 언니, 누가 언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난 최 이사고 넌 일주일짜리 계약직이야. 주제 파악 똑바로 해. 유라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늘 할인의 압도적인 재능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5년 전 할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할인이 다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권희준의 특별지시라는 말까지 들었다. 유라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부터 유라의 교묘한 방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할인에게 배정된 재료들을 일부러 흠집 있는 원단으로 바꿔치기 했고 그녀가 사용해야 할 패턴 제작 프로그램을 구형 버전으로 깔아놓았다. 디자인팀 직원들에게는 할인이 권 총재에게 꼬리쳐서 프로젝트를 따낸 부도덕한 여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순식간에 할인은 디자인실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할인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에 몰두했다.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싸구려 커피의 향기 사각거리며 스케치북 위를 스쳐 지나가는 연필 소리 원단을 만지는 손끝의 감각. 그 모든 것이 5년간 잊고 지냈던 그녀의 세포들을 깨우고 있었다. 오히려 역경이 그녀의 창의력에 불을 지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홀로 남아 작업에 몰두하던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낯선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지독하게 달콤했던 와인의 맛.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찔했던 현기증.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깊은 눈.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귓가에 생생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떨어뜨렸다. 그날 밤의 기억은 늘 끔찍한 악몽이었는데 방금 떠오른 파편은 이상하게도 아프지만은 않았다. 권희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할인의 작업 공간이 보이는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디자인에 집중할 때 나오는 특유의 표정, 살짝 입술을 깨물고 놀라운 속도로 스케치를 해나가는 그 모습이 그의 흐릿한 기억 속 어떤 이미지와 겹쳐졌다. 그는 잠을 쫓기 위해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강렬한 오크 향이 코를 찌르는 순간 그의 뇌리에도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던 은은한 샴푸 향기. 그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던 가녀린 어깨. 그리고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의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던 작은 손. 그는 술기운에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독한 갈증에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마감 하루 전날 밤. 할인의 책상 위에는 마침내 완성된 컬렉션의 결과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원단은 그녀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트렌디한 의상으로 재탄생했고, 부족한 재료들은 오히려 독특한 디테일로 승화되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천재성이 번뜩이는 결과물이었다. 특히 컬렉션의 메인이 될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모든 역작이 집약된 최고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최유라가 아무도 없는 디자인실로 유령처럼 들어섰다. 그녀는 할인의 책상 위에 놓인 순백의 드레스를 보고 질투심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신이 내린 재능을 증오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타온 뜨거운 블랙커피가 들려 있었다. 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발을 헛디딘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할인의 드레스 위로 쏟아부었다. 새하얀 실크 위로 검붉은 커피가 흉측한 얼룩을 남기며 번져나갔다. 어머, 어떡해. 실수했네. 그녀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탕비실에서 돌아온 할인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 나왔다. 그녀의 눈앞에서 일주일간의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검게 물들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분노 혹은 사랑이다. 신할인에게는 그 둘 모두였다. 최유라의 잔인한 미소 앞에서 할인은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뇌리를 스치는 아들 하준이의 얼굴이 꺼져가던 그녀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최유라의 발밑에 자신의 꿈과 아들의 미래를 모두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시간. 할인의 눈이 맹수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가진 드레스를 버리는 대신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다. 흉측한 커피 얼룩. 피할 수 없다면 끌어안고 부숴버리리라. 그녀는 가위를 들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얼룩진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 위에 남아있던 다른 원단 조각들을 이용해 즉흥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었다. 절망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드레스는 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아방가르드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제이후온 그룹의 프레젠테이션 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중앙에는 권희준이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최유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신할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망가진 결과물을 들고 와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했다. 권희준은 굳은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초조함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그녀가 이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때 프레젠테이션 룸의 문이 열리고 신할인이 들어섰다. 밤샘 작업으로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임원들 앞에 섰다. 최유라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할인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디자인부터 설명하는 대신 제이나우라는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력과 확신이 담겨 있었고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냉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권희준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디자인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상업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디자인들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캡슐 컬렉션의 메인 의상입니다. 하리는 마지막 남은 마네킹의 덮개를 벗겨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커피 얼룩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상처는 검은색 자수와 골드 스팽글 장식을 통해 상처 입은 날개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승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통을 예술로 만들어낸 경이로운 작품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완벽한 파괴가 오히려 할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시설관리팀 직원에게 테이블 밑에 숨겨둔 버튼을 누르라는 비밀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치익.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공간 바로 위의 천장에서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가 터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임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할인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흰색 블라우스는 속수무책으로 젖어 속이 비칠 정도로 몸에 착 달라붙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권희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또다시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한 채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할인을 향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시끄러운 경보음도 사람들의 비명도 쏟아지는 물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보였다. 물에 젖어 투명해진 그녀의 블라우스 너머 왼쪽 어깨. 그곳에 선명하게 드러난 날갯짓하는 푸른 나비 모양의 반점. 나비. 푸른 나비. 그것을 보는 순간 5년간 그를 괴롭히던 안개 같은 기억의 조각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뇌리를 덮쳤다. 희미한 달빛, 와인과 섞인 낯선 향수 냄새, 그의 밑에서 고통스럽게 울음을 삼키던 가녀린 몸, 그리고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움찔거리던 바로 저 나비 반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조각난 필름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영상으로 이어졌다. 그녀였다. 5년을 찾아 헤맸던,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 밤의 그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권희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들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뚫고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임원들은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흠뻑 젖어 추위와 충격으로 떨고 있는 할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으로 그녀의 몸을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의 나비 반점을 가리려는 순수한 본능이었다. 재킷에서 풍기는 그의 나측은 채향의 할인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파편 하나가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던 단단한 팔. 그리고 바로 이 냄새.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권희준을 올려다보았다. 권희준은 할인을 감싸 안은 채 얼어붙은 임원들과 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살벌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프레젠테 ATIO는 이걸로 끝이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낮고 위험한 목소리였다. J 나우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는
이 신하린 씨가 맞는다. 그는 폭탄 선언을 한 뒤 충격과 혼란에 빠진 할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이끌고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차갔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의실에 남겨진 최유라는 두 사람이 사라진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권희준의 개인 집무실 안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신하리는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경멸하던 남자가 이제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의 값비싼 재킷이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비서는 방금 최고급 브랜드의 새 옷과 구두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할인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희준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년 전 그 밤에 대해 물어야 할까 아니면 어깨의 그 반점에 대해 하지만 그의 질문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망설여 본 적이 없었다.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지극히 실용적인 짓이었다. 상처부터 치료해. 비서에게 의사를 부르라고 했으니 필요 없습니다. 할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단정하게 개어놓았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이나우 프로젝트는 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호의가 변덕이거나 혹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자격은 내가 판단해. 권희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당신은 거부할 권리가 없어. 이건 명령이야.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할인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 남자는 변한 게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총수일 뿐이었다. 할인은 마음속에 두꺼운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정체불명의 계약직 디자이너 신하린이 제이나우 브랜드의 총괄 디렉터로 임명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최유라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팀의 반발은 거셌다. 최유라는 할인이 총재를 유혹해 자리를 꿰찼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즉시 디자인 부서의 전 직원을 소집했다. 최유라를 포함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신하린을 자신의 옆에 세우고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신하린 디렉터는 제이나우 브랜드에 대한 모든 정원을 위임받는다. 그녀의 결정은 곧 나의 결정이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업무에 불복종하는 것은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JK1에서 내 도전에 응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살벌한 경고에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최유라는 분노와 굴욕으로 입술을 깨물며 할인을 노려보았다. 권희준의 이 노골적인 보호는 할인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정작 할인 자신에게는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권희준의 보호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오피스텔을 제공하며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출퇴근을 위해
개인 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을 배정했다. 점심시간에는 유명 레스토랑의 음식들이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그녀가 거절하면 그는 디렉터의 건강은 프로젝트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논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그의 모든 배려는 집요하고 강압적이었다. 하리는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었다. 업무 외에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단 하나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가 5년 전 그 밤을 기억해내고 하준이의 존재까지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하리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권희주는 철벽처럼 자신을 밀어내는 그녀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갔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사죄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서툰 표현 방식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둘러싼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윤 실장을 불렀다. 신아린 씨의 지난 5년에 대해 알아봐. 가족관계, 특히 배다른 언니인 최유라 이사와의 관계. 그리고 5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윤 실장은 총재가 특정 개인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하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권희준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그녀에게 유치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준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는 비상 연락이었다. 하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다급하게 짐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늦은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이 되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다 빗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타. 그의 낮은 명령에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아들 걱정에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권희준은 말없이 운전을 하면서 곁눈질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늘 강하고 당당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연약한 모습, 아이를 걱하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모습, 그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는 그녀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린이 아들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간 후에도 그는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 작은 소와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린은 링거를 맞고 잠든 아이의 침대 옆에 엎드려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권희준은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잠든 아이의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감은 눈의 형태가 거울 속의 어린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5년 전 사라진 여자, 그녀의 어깨에 있던 나비 반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을 꼭 닮은 5살 배기 아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권희준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세차게 울렸다.
핏기가 가신 그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란 말인가? 권희주는 병원 복도에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밤을 꼬박 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하준이라는 작은 아이의 얼굴과 99.9%라는 냉혹한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하준이가 사용한 젖병 꼭지를 몰래 수거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감식기관에 의뢰했다.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다. 과학은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신하준은 그의 아들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5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 아들을 홀로 힘겹게 키워온 신하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숨겨온 그녀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마지막으로 자신의 핏줄을 처음으로 마주한 데서 오는 원초적인 부성애.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신하린을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한적한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로 불렀다. 그는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좀 더 부드러운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하린은 또다시 이유 모를 호출의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권희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하준이 내 아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린의 눈이 서류 봉투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권희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 같은 미혼모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닐 터였다. 그는 하준이를 제이콘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데려갈 것이고 자신은 평생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니에요. 하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하준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권희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결과 보고서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날 밤 이후에 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린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이야기를 지어냈다. 하준이는 그 사람 아이예요. 당신과 닮아 보이는 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도 허술했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상처받았다. DNA 검사 결과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의 눈 속에서 깊은 공포를 읽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까지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하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권희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힘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왜 이토록 자신과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이후 권희준의 비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 실장은 총재의 명령에 따라 신하린과 최유라 자매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들이 파헤친 진실은 추악한 욕망으로 얼룩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다. 신하린의 아버지는 건실한 중견 패션 기업의 오너였다. 그는 재혼한 아내, 즉 최유라의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은 친딸인 할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지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계모와 최유라는 유언장을 조작하고 할인이 가진 주식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돌려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할인의 재능을 시기한 나머지 그녀를 패션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윤 실장은 당시 VVIP 파티가 열렸던 호텔의 직원들을 수소문했다. 오랜 추적 끝에 당시 바텐더로 일했던 한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윤 실장의 끈질긴 설득과 압박, 그리고 거액의 보상금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최유라 이사님이 저에게 돈을 주며 두 사람의 와인에 약을 타라고 시켰습니다. 한 명은 권희준 총재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신하린 씨였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최유라는 술에 약을 탄 것도 모자라 의식을 잃은 할인을 권희준의 스위트룸에 직접 밀어넣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하룻밤의 스캔들로 순결을 중요시했던 아버지의 유산 상속 자격 조건을 박탈하고 동시에 그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 속으로 밀어넣어 영원히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신하리는 그저 하룻밤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추악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권희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곧이어 활화산 같은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도 지난 5년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녀의 언니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던 최유라. 그는 결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최유라에게 갚아주기 전에 먼저 할인의 마음을 얻고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는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더 이상 강압적인 배려나 비싼 선물 공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제이나우 프로젝트의 모든 회의에 직접 참석해 할인의 디자인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의 의견에 반대하는 임원들에게는 날카로운 논리로 반박하며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그는 하준이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거액의 후원금을 익명으로 기부해 낡은 시설을 모두 최신식으로 바꿔주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집에 선물이 배달되었다. 그는 할인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아들의 세상에 조용한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있었다. 할인은 권희준의 변화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녀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과거의 오만한 총수가 아닌 외롭지만 속 깊은 남자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실장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권희준을 찾아왔다. 찾았습니다, 총재님. 그의 손에는 최유라가 바텐더에게 돈을 입금했던 계좌 이체 내역서와 그 모든 음모를 꾸민 후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의기양양하게 떠벌렸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들려 있었다. 권희준은 헤드폰을 끼고 녹취 파일을 들었다. 그 안에는 최유라의 교활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 멍청한 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아 집에서 쫓겨나서 완전 거짓골이 됐어. 권희준이랑 장계 뭐 자랑이라고 임신까지 했다지 뭐야. 꼴 좋다 신하린. 내 모든 건 이제 다 내 거야. 딱딱. 권희준이 헤드폰을 벗어 던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조용한 조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피해 복수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최유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J Now 브랜드의 공식 론칭 패션쇼는 그해 패션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사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러브리티, VVIP 고객, 그리고 날카로운 눈을 한 프레스들이 쇼가 열리는 거대한 홀을 가득 메웠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제이콘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신하린의 첫 컬렉션에 집중되어 있었다. 쇼의 총괄 디렉터로서 최유라 역시 VIP 성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신하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 제이나우의 총괄 디렉터라는 날개만 달아준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이 쇼가 실패로 끝난다면 여론을 이용해 신하린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침내 쇼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강렬한 비트의 음악과 함께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다. 그 순간부터 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신하린의 디자인은 트렌디하면서도 독창적이었고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성을 잃지 않았다. 젊음의 반항적인 에너지와 세련된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컬렉션에 객석에서는 쉴 새 없이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쇼의 피날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명 하나가 레온웨이의 끝을 비추었고 그 안으로 상처 입은 날개 드레스를 입은 메인 모델이 걸어 나왔다. 커피 얼룩이라는 절망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위에서 더욱 찬란한 예술로 피어난 드레스. 그것은 신하린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한 압도적인 걸작이었다. 드레스가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쇼는 대성공이었다. 사회자의 호명에 신하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5년.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장 밝은 곳에 다시 섰다.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옆에 섰다. 모두가 그가 새로운 브랜드의 성공을 축하하고 천재 디자이너의 화려한 복귀를 칭송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하가 아니었다. 제이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오랫동안 이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든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환호로 가득 찼던 쇼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권희준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있는 최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떤 분들은 지난 몇 주간 JK1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저 가십거리로 즐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가십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모델들의 화려한 워킹이 펼쳐지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깜빡이며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신하린의 아버지 신 회장의 유언장. 원본과 최유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위조한 유언장이 나란히 비교된 문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사를 불법적으로 찬탈했는지를 증명하는 회계 자료들이 이어졌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권희준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화면이 바뀌며 최유라가 5년 전 파티의 바텐더에게 거액을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바텐더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최유라 씨는 저에게 돈을 주며 권희준 총재님과 신하린 씨의 와인에 약을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신하린 씨를 권 총재님의 방으로 데려간 것도 최유라 씨였습니다. 쇼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객석에 앉아있는 최유라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LED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 하지만 권희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더군요. 스크린의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나고 장내에는 최유라의 교활한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멍청한 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아 집에서 쫓겨나서 완전 거짓골이 됐어. 권희준이랑 장계 뭐 자랑이라고 임신까지 했다지 뭐야. 꼴 좋다 신아린. 내 모든 건 이제 다 내 거야.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순간 최유라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다 했다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신아린, 넌 언제나 그랬어. 아빠의 사랑도 그놈의 지긋지긋한 재능도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넌 벌받아 마땅해.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겨도 싸다고 너랑 내년이 낳은 그 애새끼 그냥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제이켜원의 우아한 이사가 아니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악마 그 자체였다. 그녀의 광기 어린 자백은 그녀의 모든 죄를 스스로 확정짓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다. 권희준은 이미 대기시켜두었던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보안 요원들이 발악하는 최유라를 제압해 끌고 나갔다. 객석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에 실신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인 무대 위. 권희준은 이 모든 진실에 창백하게 굳어떨고 있는 신아린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이크에 대고 장내의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최유라 이사가 언급한 아이, 그 아이는 애새끼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신하준. 내 아들이자 제이콘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 마지막 폭탄 선언에 효장은 순간 모든 소음이 멎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권희준은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수억 개의 플래시 세례를 무시한 채 떨고 있는 하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스스로 폭풍을 일으켰고 이제 그 폭풍의 눈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오랜 거짓과 오해가 무너져 내린 자리.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제이나우 론칭쇼가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대한민국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재벌가의 진실 공방에 며칠 내내 들썩였다. 최유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주가 조작 횡령 사문서 위조 상해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그들이 신씨 집안에서 빼앗았던 패션 회사는 순식간에 몰락했고 평생을 쌓아 올린 명예와 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세상은 그들의 추악한 몰락에 손가락질하며 동시에 비극적인 운명을 딛고 일어선 신데렐라 디자이너 신아린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열광의 중심에 선 하린은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뒤바뀐 이 현실이 낯설기만 했다. 권희준은 미디어의 광기 어린 취재 열기로부터 그녀와 하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세를 걱정하던 싱글맘이 하루아침에 제이콘 그룹의 후계자 어머니가 된 것이다. 진실이 밝혀져 시원하면서도 앞으로 권희준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권희준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시작은 범죄의 결과물이었고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은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힘과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며칠 뒤 그는 할인과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는 변호사나 비서를 대동하지 않고 오직 혼자였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 당신을 오해하고 경멸했던 것,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 나 역시 피해자였다고는 하지만 당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더 일찍 당신을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담담한 사과에 할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단단한 응어리 하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오만한 총수가 아닌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권희주는 그녀를 섣불리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 아빠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준이를 알아가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허락을 구했다. 오늘 오후 하준이와 함께 공원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준이가 좋아하는 로봇을 사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하준이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아들과 함께 레고를 조립하고 공을 차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평범한 아빠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할인의 입에도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제이나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맡기고 그녀의 결정이라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는 그녀를 내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제이콘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디자이너로서 존중했다. 그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할인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제이나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 사이의 상처는 서서히 암으로 갔다. 하준이는 이제 권희준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할인 역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새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권희주는 할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일주일간의 사투를 벌였던 지금은 비어있는 제이콘의 옛 디자인실이었다. 여길 왜? 할인이 묻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 이곳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곳이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업대 앞으로 갔다. 그곳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나비 모양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신아린 씨.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책임감 때문에 혹은 하준이 때문에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하준이의 진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할인의 눈에서 마침내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전 악몽처럼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 이제 그 악몽은 끝났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권희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며칠 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희주는 하준이를 목마를 태운 채 달리고 있었고 하리는 그들의 모습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상처로 시작된 사랑.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냈다. 이제 막 그들의 진짜 사랑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